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4천 건 돌파 예상. 2월 달은 2월 28일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4천 건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은 서울은 진짜 불장 초입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3월 달에 5천 건, 그리고 6천 건을 돌파를 한다면 지금 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승의 분위기가 그 주변 지역으로 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금리인데 2월 대출액 4년 만에 최대. 네, 약 5조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리가 높으면 대출 안 받는다면서요. 금리가 높으면 대출 안 받는다면서 2월 대출액이 4년 만에 최대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당히 지금 제가 예전 방송에서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시기에 그런 저금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3.5%라는 이 기준 금리가 이제 여기에 이 금리에 적응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3.5%가 자연스러운 금리가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의 극치에 적응을 하시게 되면 또다시 대출이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2월 대출액이 4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그 거래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2월 달에 거래량이 4천 건을 돌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출의 실행은 사실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 가야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2월 달 대출액이 4년 만에 최대라고 하지만 앞으로 3월 달, 4월 달에 대출액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금리도 3번이나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은행에 금리를 내리라고 이자 당사 그만하라고 금융부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대출액은 상승할 거고 지금 이 불안 심리 때문에 남들은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이 불안 심리 때문에 집에 대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상승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월 한 달에 5조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4년 이래에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2월 28일까지밖에 없는 달에 5조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금리 올리면 대출 준다면서요. 네. 근데 저는 금리가 높아서 대출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안 받는 게 아니고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받으셔야 되거든요.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받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얼굴을 한번 네. 제가 아직 유튜브 초보라서 화면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리 올리면 대출 준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일가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쳤다고 금리를 내리냐, 금리를 올려야지. 지금 대출 너무 많이 받고 있잖아. 금리 올려야지, 안 그러면 지금 환율도 너무 높잖아. 금리 안 올리면 우리나라 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지금,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 올리면 대출 준다면서 지금 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받으실 분들은 받는다. 좀 부담은 좀 늘어날 수 있어도 특히나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 단순히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집을 담보로 해서 내 생활자금을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금융, 대부금융까지 고금리에 20%, 30% 이자를 내면서도 대출을 받는 이유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담보대출이 2월 달 한 달 5조 원이지만 그 금리의 부분이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것이 꼭 집을 사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출의 상승세가 지금 상당히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 지금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소모제, 금리 인하, 뭐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이게 제가 뉴스 기사에 그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온 건데요. 2월에 가계대출이 5조 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토호제 때문이라고 해요. 토호제 때문이라고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금리 인하를 해서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2월 13일 날 토호제가 풀렸단 말이에요. 2월 13일 날. 근데
대출의 실행은요, 보통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짧아야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대출을 받기 때문에 2월 13일 날 풀린 그 토보제 때문에 가계대출이 5조 원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 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기 전부터 이미 서울은 그 공급의 부족함에 대한 공포 심리와 그리고 남들이 집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집을 사지 않고 있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집을 사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이지 호재가 풀렸다고 해서 지금 2월 달에 가계대출에 영향을 준 건 아니고 3월 달과 4월 달, 5월 달에는 토호재의 영향을 받아서 대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2월 달에는 아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대출 수요의 증가를 어, 불러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체감하십니까? 금리 인하가 됐다고 해서 지금 금리 인하가 기준 금리가 인하가 됐다고 해서 대출 금리가 내려갔다고 체감하십니까? 지금 담보대출이 4.5%, 4.6% 정도, 4.8%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 금리는 내려갔지만 지금 가상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월 가계대출 5조 원 증가한 것이 토지와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수요 증가이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풀린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월 달에 그리고 2월 달로 따지면 1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토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참 은행들도 사면 초과라고 생각하는 게 은행의 규제를 풀어라. 네, 그러니까 규제를 이제 정부에서 금리 낮춘 것을 체감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그런데 대출은 쪼여라. 라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너희들 이자 장사 그만해. 지금 이자가 너무 높잖아. 그러니까 이자 내려. 근데 대출은 쪼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뭘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다. 규제를 풀며 금리를 낮추고 그러면서 대출을 줄여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되게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금융당국에서 다 하고 일은 사면 초과에 걸린 은행에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금리를 낮췄더니 지금 이제 속속 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지금 2월 달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또 금융당국에서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럼 대출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연초이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금리를 낮추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참 은행도 사면 초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법은 대출을 내주지 않는 것밖에는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지 않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출 총량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금융당국에서 대출을 줄여라고 한들 금리 낮추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대출을 줄입니까? 돈 벌어야죠. 은행도 돈 벌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월 달보다 3월 달, 3월 달보다 4월 달 계속해서 대출의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 DSR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 수도권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 들기는 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DSR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도 지방의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 지방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7월 이후를 도모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에다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상반기에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인사를 드리면, 부키모스님, 올해 인서울은 그래도 입주가 많지 않나요? 이문 휴경동. 센스정님, 서울 역세권 빌라도 영향이 있을까요? 임대사업자인데 집을 팔고 싶은데 보러도 안 와요. 계사님 좋아요 3번 눌렀어요. 이프로님 안녕하시죠? 네, 계사님 반갑습니다. 네, 센스정님, 그리고 김호수님 질문. 네, 중간에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문 희경동에 입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도강 쪽에 집값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이문 휘경동에 거의 1년 내내 약 10,000세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휘경동의 추가적인, 이제 이제 거기에 추가적인 재건축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대문 쪽의 집값이 많이 좀 살짝 영향을 받고 있어서 조금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노도강 쪽도 아무래도 집값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오르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집을 구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노도강 쪽의 전세가 상당히 심상치 않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가율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절대적인 전세가의 상승 구도가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현재 가치, 전세가는 현재 가치거든요. 그 현재 가치보다 매매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키버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문 희경동에 있는 그 물량들 때문에 지금 노도강 쪽에 집값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고 전세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 희경동에 지금 새 집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입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노도강 쪽도 상당히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저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복덕방 춘언니님, 굿모닝입니다. 다들 아침 일찍 일어나시네요. 황부처 TV님, 안녕하십니까. 쉬시는 날 기침하셨네요. 네. 그 다음으로 보면 이금융권 다주택자 무제한 대출 가능. 제 기사에서 보면요. 지금 뭐 대출을 막겠다. 담보대출을 뭐 막을 것이다. 담보대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왜 화면이 잘리죠? 잠시만요. 현장에서 저희가 느낄 때는요. 지금 일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보대출 다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대출도 잘 나오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들에게는 무제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신협, 수협, 지역 단위 농협 이런 데 가보시면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연초입니다. 7월 달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기 전까지는 폭발적으로 은행에서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1주택자든 10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이금융권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무제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제한 전세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현장에 대한 정보인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금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담보대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 갚는 상환 기간이 40년이라서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30년인데 40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년을 더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매년 내야 하는 부담감이 줄어드는 거라서 DSR을 늘려준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대출을 많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은행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계속 좀 빡빡하게 지금 대출을 내주고 있는 은행들도 분명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금융권에서도 지금 대출을 잘 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경기도 이제 제가 올해는 경기도는 전세, 그리고 서울은 아파트 값의 상승이 무섭다라고 예측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 아파트, 이것도 어제 판부저 TV님과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네. 기사의 헤드라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째 2,800채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전세 매물이 정말로 씨가 말라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도 그럴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입법으로 인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기본적으로 4년을 사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신축에 대한 공급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 분께서는 굳이 내가 같은 돈을 주고서라도 같은 돈을 주고 굳이 내가 그쪽에 들어가서 몸테크를 할 이유가 없고 깨끗한 전세에 돌아다니면서 깨끗한 집에 돌아다니면서 전세를 사는 것이 요새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은 구축에 대한 그런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저도 경기도에 살고 있고 경기도에 투자한 물건이 있지만 전세가 아예 씨가 말랐어요. 그냥 물건이 천세대에 한두 건 나올까 말까 한 정도 있기 때문에 천세대에 한두 건이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권도 그런데 서울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센스정님께서 서울 역세권 빌라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임대사업자인데 집은 팔고 싶은데 보러도 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원희룡 장관께서 큰일을 하셨죠. 네. 그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한 인식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빌라에 대한 그런 빌라 포비아 현상, 빌라 포비아 증후군 같은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빌라 매매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센스정님처럼 투자하시는 분께서 집을 사셔서 전세를 내주. 그 전세가가 오르면 그 오른 전세가를 가지고 또 시드머니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빌라의 그런 생태계가 유지가 되어 왔는데 지금 그런 전세 포비아 현상으로 인해서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본이 있고 자산이 있으신 분들만 빌라를 투자하실 수 있고 그리고 게다가 전세든 매매든 빌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늘어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빌라의 매매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11만 호, 14만 호를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다가 공급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빌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제 생각에는 11만 채 공급 불가능하다.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한다면 조금 빌라 부분 쉽지 않다. 근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빌라가 6년, 8년 이상 된 빌라라면 갖고 계신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서울에 인서울 되어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 그 전세 사기 이슈가 됐던 빌라, 한 약 4년에서 6년 정도 된, 그 4년, 5년 정도 된 빌라, 그 이전에 매매하신 빌라라면 저는 빌라값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신축 빌라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게 분양이 됐기 때문에, 어, 지금 주변 시세 대비해서 너무 비싸게 분양이 됐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는데, 6년이 지난 그 전 빌라들은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만하지만 최근 5년 이내에 매매하신 빌라라면 저는 네, 조금 매매하시기도 쉽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매매하시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회사님 1200세대 84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했는데 주택수 포함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피스텔. 네, 원래 주택의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주거용이 아니거든요. 오피스텔이 태어난 것은 주거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건물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이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마 야당이 그런 협치가 있지 않고서는 좀 쉽지 않지 않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경기도에도 지금 전세가 지금 한 달에 2,800채가 감소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뭐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서울의 월세화가 가속화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금리의 그런 체감의 그런 수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화가 가속화가 되는 것은 집을 짓지 않고 그리고 전세 포비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빌라 시장을 완전 박살내버린 그런 상황에서 전세에 대한 그런 공포 심리 때문에 서울의 월세화가 가속, 그리고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월세로 충당하기 위한, 그리고 전세가 없다 보니까 월세가 힘을 피고 기운을 낼 수 있는, 전세가 많으면 월세가 기주고, 전세가 없다 보니까 월세가 힘을 피면서 지금 월세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화가 가속되면서 월세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월세화가 가속되는 거거든요. 전세 매물은 없어서 급감하는 거지만 월세화가 가속되는 건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의 월세 거래가 전세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올해. 그만큼 지금 전세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도 거래를 해보면 전세와 월세, 물론 전세를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새는 비율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반반 정도로 월세의 비중도 예전에는 거의 열에 9은 전세를 물어보셨다면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의 수준으로 월세에 대한 문의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럼 그 현금으로 전세를 내가 투자금을 깔고 앉아 있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보증금을 좀 적게 내고 월세를 좀 많이 내면서 그 투자금을 다른 곳에, 내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든 경기도 아파트를 구매하든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그 올림파크 포레원에 오신 고객님들 중에서도, 저희가 임대를 맞춰준 고객님들 중에서도 본인은 보증금 5천 1억에 월세를 사시면서 뭐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 등 그런 곳에 아파트를 투자해 놓고 본인은 월세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하신다. 실제로도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서울 투자자분들께서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월세가 늘어나는 이유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니즈가 많이 늘어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집을 한 채밖에 구매할 수 없는데 전세에 많은 그런 금액을 깔고 앉아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월세를 사시면서, 요새 분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월세로 사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재테크를 하시는 것 같아. 30분 전에 이미 계약했대요. 전세 매물 줄고 가격 상승. 네. 저희도 주말만 되면, 평일날은 조금 그나마 나은데, 주말만 되면 줄을 서서 방을 봐요. 네. 정말로 미션 임파서블이 따로 없을 만큼, 007 작전이 따로 없을 만큼, 그렇게 손님이 겹치면 아무래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을 보기 전에 그 앞에 보셨던 분들이 계약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몰래 숨어 있다가 방을 보기도 하고, 이런 007 작전을 해야 될 만큼, 정말로 수요가 정말로 지금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방을 봤어요. 방을 봤는데 그때까지, 방을 보기 전까지는 분명히 계약이 안 됐다고 했는데 방을 보고 마음에 드셔가지고 계약을 하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이미 돈이 들어왔다고, 가계약금이 들어왔다고 하셔서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되게 지금 전월세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씨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것도 기사의 헤드라인을 갖고 온 건데, 매물이 없어요. 1.2만 가구. 여기 어딘지 아시죠? 올림파크 포레온입니다. 단지 내 한 달 새 전세 1억 수.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요. 34평이 11억 5천. 그리고 25평이 9억 5천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2평이 7억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18평형이 일반 매물은 6억, 그리고 조합 매물은 7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대형 평수, 지금 요새 조금 또 분위기가 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로 조금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소형 평수로 눈이 돌아가시는 건지, 대형 평수에 대한 집값에 대한 조금 조정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인데, 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신데, 오히려 소형 평수, 14평, 18평, 22평, 25평, 34평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이상 43평, 37평, 43평, 50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 거의 세 개의 평형이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워낙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소형 평수에 대한 인기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소형 평수에 대한 눈돌림, 그리고 매매를 찾는 수요도 25평형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9평인 34평보다 25평형을 가장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합리성과 그리고 아무래도 요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잘 빠진 구조로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은 25평이라도 구축보다는 상당히 넓게 빠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25평이라도 절대 작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0평형보다 20평형의 그런 문의가 훨씬 많다. 그래서 지금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물량이 다 어디 갔을까요? 네, 뭐 서울에 어떤 분께서 서울에 지금 10만 채 물량이 쌓여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광고가 10만 개 쌓여 있겠죠. 물량 다 어디 갔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포비아 현상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성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해줘야 분산되고 임대주택이 늘어나야 민간에서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셔서 주거 전세를 내주셔야지만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내가 내 집을 사서 직접 그냥 거주하는 것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특히나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물론 양도세도 마찬가지지만요.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지금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변모하고 전세 포비아 현상으로 해서 거기에 또 2년 더 살, 또 2년 더 살 하면서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다주택자도 없어져서 전세 월세도 없어. 근데 거기다가 2년 살고 2년 더 살게 그런데다가 집은 안 지어. 그러니 전세 월세가 집값이 안 오르고 백이겠냐. 근데 지금 서울은 그 공급의 부족에 대한 공포 심리 때문에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 실질적 사용 가치로 판단되는 전세가는 지금 경기도와 수도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주도 있지. 그러니까 아주 임대차를 완전히 원천봉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거주 의무도 있지, 집은 안 짓지, 4년 살지, 다주택자는 규제하지, 전세 포비아는 생겼지. 그러니까 내 집 사지 않고서는 지금 전세 월세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죽신 귀한몸, 서울 아파트 3년간 입주 물량 급락. 작년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 이제 2027년도, 2028년도까지는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물량이 공급돼야 되는 수준의 물량을 상당히 하회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집값의 영향도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입주 물량 반토막, 전세 시장 어쩌나. 제가 그 가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적어도 지금은 필요하다. 특히나 수도권,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수도권에 계속해서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다가 입주도 해야 돼요. 그리고 4년을 살아요. 그런데다가 집도 안 지어요. 그러니 전세 시장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월세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근히 나오는 전세에 대한 전세가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제가 말씀드린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은 내 생활권에서 편리한 곳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내가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 본거지 같은 그런 고향이 되는 그런 지역에 그냥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집 마련 하나 정도는요. 다주택자가 움직여야 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지를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윤현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주택자 규제 안 풀어주면 지금 전세, 월세 매매에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네, 볼만한 시장이 올 것이다.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즐거운 일이죠. 집값이 오른다는 건. 근데 1주택자 분들은 썩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 집이 오르면 남의 집도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집을 팔아서 남의 집을 갈 때 그냥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무주택자 분들은 그 인플레이션 히칭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전세가 3억인데 집은 9억으로 올랐어. 내가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 내 집도 6억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 해칭 정도는 했을 텐데 전세 내가 거주를 하고 있으면 나는 그대로 현금 3억을 가지고 있는데 집값은 6억, 9억으로 뛰면 인플레이션 해칭조차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집은 구매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한테 집을 사시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계신 그 지역에 무주택자 분이 집 사는 걸 고민하신다면 내가 사는 실거주 집 하나 정도는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갔을 때 포근한 느낌, 내 집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집을 하나 구매하시고 그 후에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를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 나가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양평 가볼 만한 것님, 중요한 것은 여든 야든 1주택 이상은 범죄다 취급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 정책의 실패를 다주택자들에게 일순간 떠넘겨버린 게 대한민국의 현실. 네, 정부에서도 이제 그 정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이 집값을 올린 원흉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딤돌 대출을 원래는 올해 7월 이후로 조건부 디딤돌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그걸 사주는 바람에 거기에 살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또 거기에 살던 사람이 또 위로 올라가서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무주택자는 집을 사지 말라는 논리이신데 그러면 무주택자가 집값을 올린 것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궤변이 없다. 이제는 주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별해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편을 가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강세상혜비님, 저희 귀한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방장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시는 강세상혜비님 감사합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호제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참 집사라고 고사를 지내시는 건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다. 이 토호제가 부활한다고 하면 토호제 부활한다고 그럼 빨리 집 사야지. 어디서 사야 되지? 빨리 집 사야지. 집 사. 빨리 그거 다시 되기 전에 빨리 집 사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사라고 고사를 지내주는 게 아니고서야 왜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를 또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여론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신다. 되게 유력한 대권 후보이시기도 하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근데 저도 사실 정치적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사실 정치를 해보신 정치인이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명간이라고 그것이 좋든 싫든 어쨌건 정치를 해보신 분들께서 대통령이든 국무위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여론의 그런 분위기를 보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 달에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가의 주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1금융권, 2금융권의 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어 있고 3단계의 큰 이슈가 되는 건 신용대출이거든요. 신용대출은 사실 서민들이 받는 대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DSR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주택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오히려 서민들에게 스트레스 DSR 3단계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10억의 집을 사시는 분이 대출 1억을 받는 것과
2억의 집을 사시는 분이 대출 1억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오히려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고 고가 대출을 받는 분들에게만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가 주택을 받는 분에게 몇 천만 원의 대출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스트레스 3단계 이거 도입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의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경기도 수도권 지방을 생각한다면 좀 차별화해서 정책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서울은 시행하고 경기도 수도권 지방은 좀 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수준으로 완화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차별화된 DSR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집 사야 할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R에 크게 영향을 받으시는 그런 저가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연봉이 높아. 근데 그 DSR로는 대출이 많이 나와. 근데 집을 사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저는 7월달 이후에 아니면 지금 내가 반대로 돈을 모아둔 건 있는데 내가 대출 DSR이 연봉이 낮아서 DSR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러면 7월 전에 집을 사시기를 추천드리고 서울에 집을 사실 분들은 그냥 최대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수요자, 이제 지방 정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수요자는 지방에 집 안 삽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에다가 집을 사놓고 본인은 전세나 월세로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실수요자 분들은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투자자건 실수요자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지방에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취득세, 양도세 완화하셔서 지방의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목을 다주택자의 그런 이목을 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집 하나만 사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집을 어디다 사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방에 집을 살 수 있다면 다주택자로서 취득세를 완화해주고 양도세를 면제해줌으로 해서 내가 집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다면 어디다 집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지만 지방을 살릴 수 있고 지금 지방 부동산 경기는 거의 아사 직전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 벽산, 삼부토건, 신동아 건설, 여러 가지 지금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와야 하는데 저는 취득세, 양도세, 거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까지 나오면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제가 대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네. 다주택자 주담대 하나우리은행 허용, 그리고 1주택자 주담대는 다 국민신한문 중단, 그리고 주담대 만기 제한 하나은행은 40년, 그리고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신한은행은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2억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분양주택, 그러니까 그 조건부 전세 대출이죠. 이제 등기가 없는. 근데 우리은행은 중단을 했다고 하고 국민도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신한하나 농협은행에서 허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자 하면 대출을 못 받을 일은 없다. 이제 지금 중단을 하신 은행들은 아마 이제 중기, 하반기가 되면 또다시 풀어줄 것이고 눈치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은행끼리 너는 허용을 해 지금 나는 잠깐 중단을 할게 뭐 이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평 가볼 만한 곳님 돈 없으면 집 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일 뿐이죠. 대출 규제도 12억 이상만 규제하고 12억 이하는 대출 규제 없어져야 합니다. 연봉, 소득,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 대출 규제 12억 이상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했었는데 12억 이상 대출 규제를 해서 했더니 12억이 안 되는 집이 12억까지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5억까지 대출을 막았더니 15억까지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는 기본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뭐, 얼죽심,
네. 젊은 분들은 얼죽신이죠. 저도 얼죽신인데 구축에 살고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네. 얼어 죽어도 신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어 죽어도 신축에 살고 싶으신가요? 저도 얼어 죽어도 신축에 살고 싶었는데 계속 구축에 살고 있어서 지금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신세계입니다. 현재를 즐기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얼죽신인 이유는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재를 즐기기 때문이다.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기 때문에 얼죽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새 MZ세대들 부모님께 도움 많이 받으시거나 능력 좋아서 대출도 안 받고 들어오시는 그런 MZ세대들도 많고, 물론 대출도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른바 몬테크 시절은 안녕이다. 왜냐? 홈테크 해봐야 재건축 해봐야 분담금 폭탄이고 초과이익 몰수시키고 아직 내가 얻지도 못한 그런 수익에 대해서 미리 가져가겠다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세금으로 때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뭐하게 몬테크를 하면서 고생을 합니까? 그냥 이렇게 월죽시 벌어주고도 진짜 깨끗한 집에서 살면 되죠. 네. 롱테크 해봐야 분담금 폭탄이고 아직 짓지도 않는 집에 이익세를 내라고 하니 저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MZ 세대분들은 그냥 신축에 사는 것일 뿐, 네, 어떤 이유도 없다.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똑똑한 MZ 세대 분들이 그냥 신축에 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 신축이고 구축은 구축대로 썩어서 비싸고 신축은 신축대로 신축이라서 비싸고 뭐 그럴 바에야 신축에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설 완벽하죠. 정신고통 없죠. 집값도 잘 오릅니다. 그러니까 신축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재건축은 언제 될지 모르고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뿐입니다. 최승희님 안녕하세요. 출근 중이신가요? 곧 뵙겠습니다. 캐사님, 경기 신축 살고 있는데 서울 가야 하는데 그쪽 가서 보면 생각이 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어느 정도 가시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거나, 음, 근데 정말 그쪽 가서 보면 생각이 싹 사라지는 그 집이 곧 재건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들어가셔도 된다고 싹 인테리어 바꾸고 깨끗하게 해서 사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 재건축을 위해서 그 정신고통을 겪어가며 사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 옳지 않다가 아니고 요즘에 똑똑한 MZ 세대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신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예전에는 분담금 없이 환급금을 받아서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홈테크 해봐야 분담금 폭탄이고 워낙에나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반 분양도 비싸게 못해서 많이 이득도 못 얻는 상황에서 초과이익까지 몰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재건축이 되겠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그리고 그 MZ 세대들이 신축에 몰리는 이런 성향들을 이런 지금 이런 신종 이런 그런 흐름들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를 MZ 세대 분들에게도 주어야 한다. 근데 뭐 지금 다 모조리 조금만 돈 요만큼만 벌어도 모조리 다 세금으로 뜯어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기대를 가지고 과연 MZ 세대 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똑똑한 MZ 세대 분들이 그냥 신축에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담백한 경제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